오로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스토킹 얘기예요. 이 말을 되게 많이 쓰는데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얘기를 다들 아실 거예요. 사실 원래 이 속담의 의미는 뭔가 꾸준함, 적극적인 어떤 인간의 의지를 포기하지 말고 얘기하는, 끈기 있게 그럼요, 하라. 네, 좋은 의미였지만 이게 찍는 대상이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사람이 원치 않았다면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고 정말 무섭고 끔찍한 얘기가 되거든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곳에서 새 모녀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빈소를 지킨 큰딸의 친구들은 남성의 스토킹이 석 달 동안 집요하게 이어졌다고 털어놨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50대 여성 공인중개사가 사무실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하던 피해자의 딸을 오래전부터 스토킹해왔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게 한때는 좀 끈질기게 하면 그렇죠. 오히려 좀 낭만적인 의미를 담아서 쓰이기도 했었어요. 사실 많이 착각을 해왔던 것 같고요.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그렇죠. 이랬을 때 계속 하게 된다. 네네. 작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면서 이제는 처벌받는 행위가 된 거죠. 헤어진 남자친구가 자신이 죽었다는 부고 문자를 보내고 공인인증서까지 도용한다면 당사자에게는 공포 그 자체겠죠. 근데 이렇게 심각한 스토킹도 처벌이 잘 안 됩니다. 스토킹은 피해자가 받는 큰 고통에 비해서 여전히 벌금 8만 원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걸 처벌하기 위한 관련 법안까지 발의돼 있는데 국회 문턱을 여전히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이 14건이나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우리는 99년부터 국회에서 발의는 시도가 네. 항상 됐어요. 네. 어떤 국회든지 발의가 안 됐던 국회는 없었거든요. 근데 22년 만에 통과가 되고 이제 시행이 된 게 작년이에요. 근데 스토킹이요? 예. 근데 이미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주요 선진국들은 90년대에 이 스토킹 행위를 법률적으로 제재하는 거에 대한 법률적인 정비는 다 마쳤고요.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 2000년에 이미 스토커 규제법이라는 법률을 만들어서 형사처벌해 오고 있었어요. 우리는 정말 이거를 환영하기에는 너무너무 늦은 거죠. 국회는 그동안 스토킹과 애정 표현을 구별하기 어렵다며 입법을 미뤄왔습니다. 유가족들은 많이 늦었지만 이 법이 꼭 제대로 시행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시행 첫날에 전주에서 첫 사례가 예, 맞아요. 나왔다고요? 10월 21일 00시부터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1시간이 지난 새벽 1시에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헤어진 남자친구가 계속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을 해요.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하세요라고 했는데 경찰이 돌아간 후에 1시간 후에 또 벨을 누르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이 다시 와서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를 해갔어요. 그 예전 같으면 그냥 그 경범죄 처벌법으로 방법이 없으니까. 스티커 발표하고 그냥 그러니까 죄의 종류가 달라진 거네요. 그렇죠. 이게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된 최초의 사건이 되는 거죠.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건 정확히 어떤 거? 스토킹 처벌법은 이제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법률이 5가지를 딱 규정을 해놓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따라가거나 접근하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문자, 전화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한다든지 어떤 물건을 상대방의 살고 있는 주거지나 갖다 놓는다든지 주거지 근처에 어떤 물건을 훼손한다든지. 배회하면서 지켜보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해외야. 예, 이게 스토킹의 대표적인 사례고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런 스토킹 행위를 흉기를 들고 한다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한다,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그 스토킹 행위를 이제 범죄로 규정을 해서 처벌하는 법률이에요. 변호사님께서 직접 스토킹 사건 피해자를 좀 변호하신 스토킹 적이 사건. 있으시죠? 제가 기억나는 사건 중에 하나는 2020년 초에 이제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폭력과 성착취의 어떤 실태와 현황을 보고 많이 충격을 받았잖아요. 여성들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에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124명을 검거했습니다. 26만 명으로 추산되는 대화방 회원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조주빈과 이제 그 성착취 영상물에 관여한 주범들의 조금 가려진 공범 하나가 있어요. 강모 씨라는 공범인데, 네네. 강모 씨가 이 9년 동안
한 피해 여성을 스토킹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혐의로도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었고 재판 과정에서 이 스토킹 피해자를 제가 변호를 했던 사안인데 저는 이게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스토킹 피해 사건이에요. 사건은 2012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게 됐는데요. 이때 처음으로 만나게 된 거죠. 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만나게 됐고 피해자, 그러니까 대상자가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었던 여성이었어요. 학생 때 이미 스토킹을 한 거예요? 이 가해자 학생이 그러니까 당시에는 고등학생이었는데 학교 생활에 조금 적응 못하고 사회성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선생님이 여러 도움을 많이 줬다고 해요. 근데 그러던 과정에서 이 가해자는 이 선생님한테 조금 의존하게 되고 그게 발전해서 집착하게 되고 스토킹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너무 힘들고 하니까 반을 조금 분리하는 방식으로 거리를 좀 두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학생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자퇴를 해버려요. 네. 그런 성향만 보더라도 사실 어떤 사람인지 대강 짐작은 아마 가실 거예요. 자퇴하고 나서 본격적인 이제 협박 형식의 스토킹이 시작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커터칼을 들고 학교에 찾아와서 선생님을 협박한다든지 그리고 선생님이 살고 있는 집 앞에 빨간색 펜으로 선생님의 주민번호 그리고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의 주민번호를 막 써놔요. 난 다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너의 개인정보 내가 다 알고 있어. 가족 것까지. 또 선생님의 뭐 차량을 훼손하는 것도 있었고 너무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기 때문에 더 그렇죠. 누르셨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되게 사실 끔찍해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정도의 행동을 해요. 근데 일단 그 피해자분의 가족의 신상이라든가 이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친구가 사회복무요원으로 한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 병원에 내원한 적이 있던 선생님의 자료 쳐보면 알 수 있었던 거죠. 조주빈의 공범 강 씨는 지난 2017년 이곳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자신이 스토킹하던 30대 여성의 개인정보를 빼내 수십 차례 편지와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등 협박을 일삼다 구속됐고 그거 진짜 그런 병원이나 이런 데서 그런 정보 알 수 있는 사람도 좀 제한해야 돼. 당연히 제한해야 되고 처벌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강력범죄의 발단은 개인정보 유출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흥신소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개인정보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수 있지만 동기와 수단으로 활용되는 데 있어서 정말 위험한 거죠. 그래서 참다 못한 선생님이 결국에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스토킹 처벌법이 없었지만 사실은 이런 스토킹 행위의 어떤 개별적인 행위가 현행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면 그 범죄로는 당연히 처벌이 되었거든요.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 가해자 같은 경우는 상습 협박이에요.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을 하게 되죠. 1년 2개월 동안. 이분이 고통받았던 기간은 1년 2개월의 형사리보다 더 힘들었을 텐데 좀 불공평한. 법원은 범행이 장기간 동안 이뤄졌고 협박 내용이 매우 잔혹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정신질환을 앓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1년 2개월 동안 스토킹 행위가 중단이 되었을까? 아니에요. 구치소에서도 협박 편지를 써서 선생님한테 보냅니다. 여기 있는 거? 여기도 어차피 사람 사는 곳이야. 난 반성하지 않아. 라는 취지로 선생님한테 또 협박 편지를 보내요. 선생님 얼마나 무섭겠어요. 심지어 그 교도소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협박 편지를 보냈던 아이니 출소하면 당연히 또 협박이 이어졌겠죠. 출소하기 이틀 전에 이사도 가고요. 전화번호는 이미 수없이 바꿨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되게 오랫동안 고생해서 주민등록번호도 변경을 합니다. 그런데 출소한 지 5개월이 되는 날 선생님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새로 이사간 집 우편함에 선생님의 바뀐 주민번호와 그리고 가족의 주민번호가 또 적어진 편지가 놓여 있는 걸 발견을 합니다. 그건 또 어떻게 알아요? 이건 어떻게 알았냐? 이것도 참 되게 놀라운 일인데 출소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구청에서 일을 하게 돼요. 이해가 가지 않으시죠? 이런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신상 정보를 알 수 있는데 또 그렇죠. 구청에 사실 우리 뭐 개인정보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증명서 발급하고 이럴 때 주민번호, 이름 있으면 다 발급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접근 권한이 없어요. 없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방식으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당시에 N번방 사건과 함께 좀 얘기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공익근무 요원들에게 신상 정보를 받아서 피해 여성들을 협박했죠. 공익요원에게 한 건당 15만 원씩 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익근무 요원 강모 씨도 개인정보를 빼내 수차례 조주빈에게 건넸지만 60만 원밖에 못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황당한 건
복무 기간이 남은 강 씨가 출소 9일 만에 구청 공익으로 배치돼 개인정보에 또다시 접근할 수 있게 됐단 겁니다. 구청은 과거 강 씨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전과가 있는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뭐 어떤 혐의로 갔다 왔는지 몰라도 1년 2개월 실형 갔다 오는 거면 되게 큰 거잖아요. 무슨 범죄든 간에. 근데 그 당시에 병무청에서도 사실 사과를 했었어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정말 저희 납득하지 않지만 정가와 관련된 거는 너무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공받지 않는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 개인정보는 보호가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우리가 보호해줄 사람 보호, 이런 식의 보호를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법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튼 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구청에 다시 들어가서 일을 해요. 개인정보와 관련된 일을. 그리고 조주빈 등과 함께 교류하면서 협박의 방식이나 이런 게 더 심해졌겠죠. 이 스토킹 가해자는 이 선생님의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조주빈에게 400만 원을 주면서 살인을 예비해요. 그러니까 좀 보복해달라. 아, 진짜 실행에 옮기려고. 살인 첨부를 첨부를 실제로 400만 원을 주고 하고 실제로 살인 예비죄로도 유죄를 받았어요. 아, 나는 죽이려고 한 목적은 없다. 그냥 뭐 보복을 해달라는 얘기지. 그게 죽여달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재판에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살인 예비죄도 인정이 됐고. 공범의 담임 선생님이었던 피해자는 제자에게 긴 세월 스토킹을 당하다가 딸의 목숨까지 빼앗길 뻔했습니다. 조주빈에게 A씨 딸의 살해를 청탁하고 400만 원을 건넸습니다. A씨의 연락처와 딸의 어린이집 주소 등을 넘겼습니다. 조주빈은 강 씨에게 A씨의 딸에게 독극물을 쓰겠다는 메시지까지 남겼습니다. 강 씨는 흉기를 들고 찾아가기도 했고 어린 딸을 협박하는 문자도 수차례 보냈습니다. 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법 좋아. 나는 심신미약으로 3년만 살다 나오면 돼.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결국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제 또 다시 고소를 했고 이 N번방의 사건과 함께 이제 사건이 진행돼서 13년형이 이제 확정이 된 상태예요. 13년 뒤에 선생님한테는 13년도 그렇죠. 이 13년 뒤가 문제죠, 실제로는. 지금 나이가 20대인 거죠. 네. 그러니까요. N번방 관련된 피고인들은 다 20대 초중반. 그래서 선생님이 이 고소를 한 이후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신상 공개를 좀 요구를 해요. 이 가해자 좀 신상 공개를 해서 사람들이 좀 모두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국민청원을 하고 그 국민청원에 51만 명이나 사실 동의를 했고 당시에는 되게 뜨거운 이슈였어요. 청원글은 게시 하루 만에 30만 명 가까이 동의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강 씨 신상 정보를 제발 공개해달라며 신상 공개가 안 된다면 그 다음 누군가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좀 이런 얘기를 올리신 게 있는데 사실 이게 되게 스토킹 피해자가 겪는 전형적인 고통과 끔찍함과 어떤 무력감을 잘 담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실형을 살고 나와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의 이름, 주민번호, 어린이집까지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도망갈 수 있을까요? 저에겐 이름이 몇 개가 생길까요? 주차장에서 언제쯤이면 마음 편히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아이가 어려 부모가 옆에 있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 얼굴도 모르는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면 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면 발 뻗고 잘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너무 무섭죠. 이게 스토킹이 되게 막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그냥 이 사건 한 번만 이 피해자 입장에서 바라봐 준다면 하루를 그냥 온전하게 보내기도 정말 어려운 게 스토킹 피해거든요. 공범 강모 씨는 수사 단계에서 신상 공개가 된 건 아닌데 성범죄자 알림 이 사이트나 어플 이런 데 들어가시면 우리 주변에 어떤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조회를 할 수 있어요. 그 피해자분 변호를 하셨으니까 이 강 씨를 재판장에서 직접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사실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그렇게 특별한 인상을 주지 않아요. 그냥 아휴 또 저런 애가 있네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데 첫 재판에서 그 강모 씨를 처음 보고 저는 조금 놀랐던 게 재판을 자기가 막 주도하려고 했었어요. 네, 자기 변호인도 있는데 자기가 먼저 막 얘기를 하고 아주 당당하고 거침없이 막 얘기를 하는 그 애티튜드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피고인들의 진심 어린 반성 이런 거는 저는 그런 거는 기대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는 신도 몰라요. 피고인 본인만 알아요.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지만 법정에 와서는 그래도 반성하는 척하는 쇼는 다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쇼도 전혀 하지 않았던 상당히 특이한 사람. 최후 변론하는 과정에서 이 피고인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전 되게 놀랐었어요. 이런 얘기를. 이 나라는 발달 장애가 죄악이다. 따라서 저는 이 나라를 떠나서 다시는 살아오지 않기 위해서 총력을 다할 것이다. 제가 법적, 생물학적 한국인이란 게 부끄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또 나라 탓하는 거. 이게 그렇죠. 자기는 장애가 좀 있고 우리나라가 제대로 날 돌보지 못했어. 그래서 난 우리나라가 싫어. 떠날 거야. 자기가 말도 안 되게 재판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사실 일반 사람이 되게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나 저기에 앉아서 그런 생각을 들 정도로 법정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거고. 반성문도 제출. 네, 했죠. 그렇지만 판사가 이건 반성하는 게 아니야 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본인이 억울하다는 취지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와 가족이 얼마나 고통받는지에 대해서 좀 더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피해자일 수 있다. 내가 피해자다라는 얘기를 더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타인의 고통을 못 느끼는 예, 공감 능력 같은 게 전혀 제로인 거죠. 반성의 의미 이런 것들은 판결문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강모 씨는 따끔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법원에 낸 반성문 때문이었는데요. 강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기보단 판사님은 교정기관에 수용된 적 없으셔서 모를 것이다란 취지의 내용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은 강 씨가 범행 내용이 안 좋은데도 자꾸 억울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반성문은 안 내는 게 낫다. 반성 태도를 알리고 싶다면 생각을 하고 쓰라고도 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지금 이제 스토킹 법이 개정되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이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이런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라면 뭐 형량도 강하게 처벌하기 중요하지만 치료적 개입이 반드시 되지 않는다면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죠. 일단은 스토킹의 행위,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서 좀 처벌을 하는 게 목적인 법률이기는 해요. 아직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서 좀 충분한 피해 보호라든지 예방을 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분명 아까 지금 얘기 들어보면 한계도 분명히 보이는 것 같고 좀 문제점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사실은 법률이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심지어 처음 입법된 법률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빨리빨리 파악하고 사실 개정을 하는 거는 제정하는 것보다 훨씬 쉽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의 피해자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스토킹 범죄라는 게 아주 특성이 분명한 범죄거든요. 창의적으로 진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범죄의 특성을 파악해서 끊임없이 법률이 따라가야 돼요. 법률이 절대 앞서갈 수는 없거든요. 네, 법률은 뒤따라가야 돼요. 계속 예, 계속 개정에 좀 적극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상대가 조금이라도 싫어하는 걸 본인이 알았다.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또 그걸 모르는 사람이 또 많죠. 관심도 없고 배려도 없고 공감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상대방의 동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상대방이 나 그만해, 나 싫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나 이렇게 하는 거 원하지 않아 라고 했으면은 더 이상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럼 많은 일들이 해결돼요, 정말로. 내가 부릴 수 있는 자유는 상대의 코끝 앞에서 멈춰야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오늘 어록을 많이 남기고 계시네. 저도 항상 이게 궁금했던 게 폭력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전 그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건데 사실 시대에 따라서 폭력이나 폭력성을 어떻게 규정하는지가 가장 첫 번째 그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실무상에서 경험하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인간의 폭력성은 사실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을 것이다. 예전에 그냥 뭐 대량 살상, 뭐 학살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없을 뿐이지 시대에 맞게 폭력의 모습도 되게 발현이 되는 거죠.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복 범죄 뭐 매일 뉴스에 나오잖아요. 오피스텔에서 34kg의 앙상한 시신이 발견된 이른바 오피스텔 살해 사건 피의자들에게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집요하게 스토킹하다 살해한 김병찬이 보복 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보복 살인 혐의를 보복 살인에 보복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복이라는 게 사전적인 의미는 뭔가 내가 받은 대로 너한테 그대로 돌려주겠어 이런 건데 법률적으로 조금 치환해서 얘기를 해보면 보복의 감정을 가지고 어떤 범죄를 저지른다고 다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요.
형사사건화된 수사 단계, 재판 단계, 정과정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수사의 어떤 단서를 네네네. 제공한 사람, 뭐 고발인, 고소인 또는 수사기관의 어떤 진술을 한 사람들, 법원에서 증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복할 목적으로 살인하거나 그리고 상해, 폭행하거나 감금, 협박했을 때 좀 가중처벌하는 것을 우리가 보복범죄라고 법률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평소에 나를 많이 괴롭혀왔던 친구에게 보복한다는 그건 보복 사건하고 좀 다른 거네요. 네, 그런 거랑 다르죠. 그런 거가 좀 다른 거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식 명칭이고 저희가 흔히 줄여서 특가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 법률은 이 보복 범죄만 규율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특정한 범죄를 설정하고 그 범죄를 좀 강력하게 처벌하는, 가중 처벌하는 그런 법률이에요. 일반 형법상의 살인죄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 이 보복 범죄의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2배 이상 높게 처벌은 하고 있는 하한이 10년. 하한이 10년. 그거 알아야겠어요. 잘 알아야 되죠. 이렇게 보복범죄에 대한 처벌이 좀 강화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그 법정 증인 살해 사건이라고 있거든요. 법정 증인 살해 사건. 예, 말 그대로 법정에서 증언하고 나오는 사람을 살해한 사건이에요. 법원 앞에서. 법원 앞에서요. 법원 서울 동부지방법원 앞에서 그것도 대낮에 6월이면 얼마나 밝은 대낮이었겠어요. 법원에서 증언을 마치고 나오던 증인이 법원 앞에서 3명의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범인들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앞길에서 증언을 마치고 나오는 임 씨를 기다리다 노점상 좌판에 놓여있던 식칼로 임 씨의 목을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대낮에 그것도 법원 검찰청사 앞 대로상에서 일어난 어이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살해된 임 씨는 오늘 오후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나왔고 피고인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증언한 점이 범인들로 하여금 흉기를 휘두르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 사건의 발단이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한 사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제 피해 남성이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의 업장에서 그 재판받게 된 사람이 와서 좀 무전취식도 하고 행패를 부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 행패 부리고 무전취식한 사람이 그날 재판을 이제 받게 되었던 거거든요. 재판하면서 그 피해자는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증언을 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함께 법정 방청석에서 들었던 피고인 측 사람들이 따라 나온 거죠. 무슨 뭐 마피아 얘기도 아니고 한국에서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이 불과 90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얼마 되지 30년, 않은 사건이에요. 30년 좀 넘네요. 예. 법원 앞이라는 건 검찰청도 바로 그 앞에 있었다는 얘기고 그 경찰서도 사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였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법치주의라는 게 없는 거예요. 예. 이 당시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90년도에. 당시에 이게 검찰 입장에서도 상당히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검찰 측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바로 법원 앞에서 살해를 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검찰 입장에서 망신을 당한 거기도 하고 모욕을 당한 거기도 하고. 형사 절차나 국가의 공권력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범죄잖아요. 그래서 이 검찰 측에서도 이 사건 우리가 직접 엄중히 수사하겠다. 수사력을 엄청나게 동원을 해서 도주한 사람들을 찾기 시작을 하는데 바로 잡히지 않고요. 한 주범은 11일 뒤에 잡혔고 그 즈음에서 다른 한 명도 잡히고 나머지 한 명은 1년 뒤에 잡히거든요. 1년. 예. 오늘 아침 서울 납송대 도피 행적과 배후 조직 등에 대해 경찰의 조사를 받은 이 사건의 주범 변운현 씨는 오늘 오후 빗속에서 범행 순간을 재현했습니다. 대낮에 그것도 법원 바로 앞에서 저지른 끔찍한 살인과 피 묻은 옷을 갈아입고 도주하는 과정을 변 씨는 그대로 태연하게 여러 사람 앞에서 해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이 보복 범죄를 강하게 처벌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어떤 좀 사회적인 합의도 좀 달라졌겠죠, 기존과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법정에 내가 나가야 될 상황이 있다면 누가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증언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근데 이 보복 범죄는 좀 다른 거랑 다른 것 같아요. 이건 사법 체계 전체에 그럼요. 대한 예. 테러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사적인 제재를 사적 복수가 금지되고 또 문명화를 거치면서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문명화된 모든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국가의 형벌권 자체를 본인이 상당히 부정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대부분 자기가 또 범죄를 이미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또 한 번 피해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보복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방치한다면 이런 유형의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일단 보복은 생각보다 더 큰 죄다라는 생각을 가져야겠네요. 서현진 변호사님 이번에 모실 때 제가 사실 처음에 좀 질문 드려야 될 건데 주로 피해자들을 변호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계기가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여러 사건을 하다 보니 그 범죄 피해자를 변론하는 게 더 그냥 저한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성향인 거고 보통 형사 절차에서는 고소 과정부터 함께 하는 거죠. 그러면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 보통 좀 약자도 많고 네. 그러면은 뭐 현실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가해자 쪽 편에 섰을 때 수임료에 비해서 네, 되게 원론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아주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수임료라는 거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변호사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수임료 얘기하셔서 되게 생각나는 가장 두려워하는 게 상대방 가해자가 아주 뭐 이렇게 뭐 대형 모범이라든지 그렇죠. 네. 그런 걸 선임했을 때 되게 불안해하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상대방이 너무 비싼 변호사를 선임했어요라고 얘기를 저한테 해요. 그러면 나는 싸냐? 정말 저는 되게 그게 또 상대적 박탈감. 나는 싸 이렇게 물어보면 미묘한데. 네, 되게 미묘하죠. 근데 그렇지만 뭐 농담으로 하는 말인데 그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나를 위해 열심히 해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근데 가끔 뭐 저는 법정에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영화 속에서 보면은 피의자가 보는 앞에서 증언해야 되잖아요. 그런가요? 예,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할 때 보통 법정에 많이 나가요. 만약에 피고인이 범행을 다 인정한다 그러면은 피해자가 굳이 법정에 나갈 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측 증인으로 나가는 거죠. 예, 검찰에서 그래도 부인했어? 그러면은 피해자 한번 우리가 법정에 직접 불러볼게. 우리 한번 직접 물어보자. 이런 엄청난 취지거든요. 공포일 것 같거든요. 사실 정말 왜냐하면 원칙적으로는 피고인이 증언을 하는 걸 다 보죠.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돼요. 그리고 법정의 재판은 공개 재판이 원칙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뿐만 아니라 뒤에 방청석에 누구든지 와서 구경을 할 수 있거든요. 뒤에 앉아 있는 사람, 가끔은 피고인 측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저도 법정증을 많이 가봤기 때문에 저는 경찰관 입장에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살인범의 눈빛을 보면 그 표독스럽게 쳐다보는데 저는 그 당당하게 증언을 하지만 피해자나 참고인들이 과연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그런 류의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제도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내가 너무 피고인 앞에서 얘기하는 게 힘들다. 너무 위축되고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라고 미리 재판부에 얘기를 하면 피고인하고 대면하지는 않게 증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고인을 잠깐 옆에 있는 방에 가서 듣게 한다든지 그런 제도가 아니면 있군요. 이 앞에 차폐 시설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병풍 같은 거를 이렇게 쫙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은 대면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피고인의 귀는 열려 있어야 돼요. 네. 피고인의 귀를 닫는 순간 그거는 피고인의 방어권의 그렇죠. 침해이기 때문에 그 순간 위법한 재판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 한마디만 덧붙이면 90년대 그 증인살인 사건이 그럼 이제는 안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증언을 하고 나오는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 줄어들었을 수 있는데 보복범죄의 통계를 한번 보면 2014년부터 19년까지 연평균 거의 400건 가까이 계속 있거든요. 결코 줄어들지 않고 하루에 한 건 이상 발생을 하는 거예요. 또 최근에 마포에서 감금 사건이 있어요. 이것도 전형적인 보복 살인이에요. 왜냐하면 범죄의 동기 자체가 뭐야 네가 감히 나를 그렇죠. 신고해? 거기서부터 이게 발현이 잘못된 거죠. 엄청나게 앙심을 품고 감금하자.
A씨를 오피스텔에 가둔 뒤 학대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고소를 하자 피의자인 남성 2명이 이에 보복하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고소 취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고소를 취하한다는 문자를 경찰에 보내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감금과 폭행은 이어졌고 결국 피해자는 영양실조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에 성인 남성인데 34kg에 불과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경찰에서 신상 공개되는 김병찬 사건도 범죄의 동기 자체가 나를 스토킹 범죄로 신고했다는 거.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병찬. 김 씨가 피해자를 5달 동안 집요하게 스토킹하다 신고를 당하자 보복을 한 것으로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하루 앞두고 김 씨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습니다. 그는 겁만 주려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미리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피고인들이 공통적으로 보복살인죄로 이제 기소가 되면 법정에서 하는 말이 보복할 목적은 아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복할 목적만 없어지면 일반 살인죄로 이제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판사님이 다 이렇게 받아주나요? 피고인의 고의라는 건요. 범죄의 고의라는 것은 내 내심의 정말 의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알 수 없죠. 법률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보복 목적 없다고 하더라도 드러난 사실이 뭐 예를 들어 신고 이후에 뭐 흉기를 준비했고 어떻게 계획적으로 뭘 했고 그 동기가 범행 신고였다라는 게 좀 명확해지면 사실 그런 변명은 형량을 높이는 자충수밖에 되지 않아요. 유침이 없다 이렇게니까. 보통 보복 범죄자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최근에 교도소에서 온 편지들을 몇 차례 받은 사례가 있어요. 무려 한 20년이 지난 사건인데도 시종일관 나도 나쁩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나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 있지 않았겠죠. 이것을 끝없이 주장을 하는 걸 보면 내 탓이 아니고 상대방 탓을 하는 이것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요. 제가 본 특징은 상당히 계획적이다, 계획범이다. 오히려 왜냐하면 감정적이라기보다는 계획적이다. 아주 그거를 차곡차곡 쌓아서 어떻게 할지를 미리 계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냥 우발적으로 막 가서 지르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내가 받은 상처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돌려줘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실행을 하죠. 근데 그 치밀함으로 잘 살면 될 텐데. 그러니까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죠. 강릉에서 2012년 8월에 일어난 보복 살인 사건이 있어요. 강원도 강릉에서 한 50대 남성이 자신이 운영하던 상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는 정말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 사건의 발단이 되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어떤 우연한 차량 접촉 사고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사건이에요. 접촉 사고로? 네, 접촉 사고가 이제 났고 피해자가 나와서 가해자한테 이렇게 차량 번호를 이렇게 수첩에 적으면서 운전 좀 똑바로 하시지 뭐 그랬어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그 순간에도 가해자가 조금 자기 감정을 좀 주체하지 못하였던 사람인 것이 그런 말을 한다고 차를 몰고 피해자의 그 무릎을 박아요. 차량으로 가서. 그리고 나와서 그 자리에서요? 그리고 피해자를 막 이렇게 폭행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이 있으면 당연히 그 피해자가 가만히 안 있었겠죠. 경찰에 신고를 했었을 거고 한 10여 개월이 지나서 실제로 이 가해자가 이제 기소가 돼요. 그러면 기소가 되면 공소장이 집으로 오거든요. 야, 네가 이러이러한 범죄로 이제 기소됐으니까 이제 재판을 받을 거야라고 알려주는 건데 그 공소장을 받고 이 가해자가 이제 격분하는 거죠. 나를 신고해가지고 내가 지금 재판받아야 돼? 라는 그런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요. 강릉에서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남성이고 가구점 주변을 이렇게 차량으로 이렇게 돌면서 범행하기 좋은 시간을 아마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조금 없는, 손님이 없는 시간에 피해자를 좀 잔인하게 목이랑 어깨 부위를 칼로 찔러서 죽였다고 하고 나중에 CCTV를 보니 이 불과 들어가서 그 피해자를 사망하게까지 한 시간이 3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해요. 접촉사고로 무기징역을 받을 정도의 분노가 진짜 이게 인생 하나가 그냥 날아간 거잖아요. 일단은 보복범죄라는 거는 이 강력범죄 중에 가장 좀 죄질이 안 좋은 범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복
목적의 범죄인지를 일단 수사기관에서 면밀하게 먼저 살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제대로 잘 드러나지 않으면. 당사자가 가서 보복을 하면 당연히 용의 선생의 오류가 수사 대상이 되는데 청부를 하는 경우도 훨씬 그렇죠. 많고 네, 제3자가 전혀 다른 사람이 와서 묻지마 범죄처럼 일이 벌어진 것으로 수사가 돼버리면 맞아요. 그 당사자만 처벌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사 잘해야 수사기관도 돼요. 잘해야 되고 법원도 잘해야 되는 거죠. 다 같이. 경찰이나 검사들도 많이 공격당할 것 같아요. 네, 그런 공격이나 위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실제 실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전 그런 편지 경찰청에 있을 때도 많이 받았어요. 네 덕분에 잘 살고 있다. 딱 한 줄 오는 거야. 네 덕분에 잘 산다는 걸 내가 그럼 고마워라고 해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그런 편지 교도소에서 변호사한테도 그렇죠. 보내요.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이런 편지도 오고. 진짜 맞아요. 그리고 법정에서도 사실은 구속되지 않는 피고인 같은 경우는 재판 끝나고 복도에서 그냥 같이 나가요. 이렇게 복도를 막 제가 가고 있었는데 저한테 나중에 봅시다 이렇게 되게 무섭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죄명이 되게 안 좋았어요. 안 좋고 사실은 무서울 수 있는 상황인데 저 찌질한 놈을 내가 이겨야겠다 이런 오기가 발동해서 제가 따라가서 잡아가지고 어디서 물 건데 이런 식으로 끝까지 제가 멋있다. 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솔직히 변호사로서 법정에서 만난 그 피고인들은 세상 찌질이에요. 정말 제가 봤을 때 너무 찌질하고 법정에 와서 그 악어의 눈물을 막 흘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정말 피해자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라는 얘기를 저는 항상 해주거든요. 주변에 도움을 받고 한 발자국만 뒤로 와서 상황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럴 정도의 어떤 마음의 근육은 길렀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는 이제 학교 폭력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점점 사회적으로 이제 크게 문제가 되고 커서도 계속 상처를 갖고 있잖아요. 뭐 아직도 잊지 못하는 분도 많고 제 주변에도 그렇고. 강원도 강릉에서 17살 여학생이 또래들에게 집단 폭행당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여중생들이 또래 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면서 마구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중학생이 개인 SNS 계정에 올린 영상입니다. 책가방 4개를 둘러맨 남학생이 또래 학생들에게 욕설과 괴롭힘을 당합니다. 폭행으로 근육이 파열되고 뇌진탕 진단까지 받았지만 발설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고 말합니다. 학교 폭력의 개념이 뭘까요? 그 학교 폭력 예방법에 아예 개념으로 이제 규정이 돼 있는데 폭력, 상해, 공갈, 강제적 심부름 그리고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가하는 행위까지 전부 다 개념화되어 있어요. 돈을 뺏는다던가 이런 거 다. 그건 당연히 공갈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요. 침 뱉거나 아니면 뭐 면전에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행위 그런 것도 다 포함해요. 학교 폭력으로 발생한 좀 또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 2011년 12월 20일에 대구에서 중학교 2학년이던 권모 군이 7층 자기 집 베란다에서 이제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학교 폭력이 원인이었습니다. 대구에서 한 중학생이 왕따를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에는 친구들로부터 물고문까지 당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서에는 전선을 목에 감아 끌면서 돈을 요구했고 계속되는 돈 요구에 부모 몰래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올라갈 때 그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저앉아서 막 울면서 주저하면서 올라가면서 울면서 하던 그 CCTV로 촬영이 돼가지고 정말 많은 국민들이 마음 아파하고 그랬었거든요. 가해자들이 같은 반 애들이 2명이서 평소에 뭐 때리고 돈 뺏고 좀 특이했던 거는 가해자들이 2명이 피해자 집에 들어옵니다. 검은 점퍼를 입고 안경을 쓴 가해 학생 2명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걸어옵니다. 10여 미터 뒤에 숨진 김군이 불안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인 채 따라갑니다. 거기서 게임을 막 시켜요. 그러니까 게임 중독이 돼 있어가지고 열심히 안 하거나 못 하거나 계속 하지 않으면은 때리고 뭐 단소로 때리고 그리고 물고문도 시키고 마지막 그 목숨을 끊기 전에는 전날에는 이제 전깃줄로 목을 베서 이 과자 부스러기 주워 먹게 당기면서 그렇게 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흔적이 이 유서에 남아 있는데요. 거기에는 자기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추신이 죄송해요 이렇게 제목을 적어놓고 마지막 부탁인데 저희 집 도어키 번호를 바꿔주세요. 걔들이 알고 있어서 제가 없을 때도 문 열고 저희 집에 들어올지도 몰라요. 죄송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공포를 느꼈으면 이런 유서를 이렇게 남기냐. 그리고 죄송하다고. 네. 근데 이제 가해자들은 그때 이제 그 변명이 장난이었다. 자기 장난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의 가해 학생 2명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사안이 중대해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담당 판사는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검은 점퍼에 마스크를 한 가해 중학생 2명이 경찰에 이끌려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이들은 사건을 수사해온 대구 수성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습니다. 그때 가해자들이 그 처벌을 이제 받았는데 한 명은 장기 3년에 단기 2년 6월, 또 다른 한 명은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장기 단기는 어떻게 구별되는 건가요? 소년범죄는 징역형을 선고할 때 이게 부정기형이라고 하거든요. 단기만 복역해도 애가 이제 달라졌다라고 하면 이제 석방하는 거고 그렇게. 좀 신축성을 둔 거죠. 피해자의 부모님이 두 분 다 교사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을 못했던 게 가해자들이 자기 친척이 무시무시한 조폭이다. 말하면 너희 부모도 다 해친다. 피해자 그걸 믿은 거죠, 완전히.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근데 또 하나는 이 학교 여학생 중에 박모 양이 한 6개월 전에 목숨을 끊었어요.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지난 7월에도 이 학교 2학년 여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살 원인은 집단 따돌림 때문이었습니다. 첫 학생이 아파트에서 투신해 목숨을 끊은 것을 교통사고라며 대충 얼버무린 것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박모 양이 같은 반에 어떤 애가 왕따를 당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그 교사에게 신고를 했어요. 전부 다 이렇게 벌을 준 거예요. 그냥 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그런 와중에서 누가 신고를 했는지 드러나게 됐고 박모 양을 이제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따돌리고.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한 거죠. 이런 일들이 있으면 권군이 뭐 학교에 말을 하겠어요? 부모님한테 말을 하겠어요? 해결해 줄 수 없다 이 문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범죄와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다른 측면 한 3가지 정도 요약하면은 먼저 잘 아는 가까운 사람의 범죄예요. 관계성이 있는 거고 또 이게 지속성,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성이 있습니다. 또 이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학교 다른 친구들이 보는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모멸감이나 굴욕이라는 야 근데 그거 어디 잊어버려라, 티내지 말아라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떤 위로나 회복은 우리가 한번 같이 짊어지자. 짊어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우리 한번 고민하자. 그리고 저는 어른들의 생각이 잘 넘어온 어른들이 그 사람 문제로 깊이 못 들어가는 문제도 굉장히 있는 것 어른들이 야 우리 때는 더 했어. 그거. 무제학교 다닐 때 맞으면서 큰다고 원래 애들은 그게 진짜 문제인 그만 거예요. 많이 했잖아요. 야,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잔인함 때문에 논란이 됐던 학교 폭력 사건이 있었죠. 2017년 8월 1일에 부산의 사상구에서 6명의 여학생들이 한 여학생을 이제 공장지대로 끌고 가서 의자로 내리찍고 그때 철제 무슨 공구 같은 걸로도 때리고 하도 많이 맞다가 이제 의식을 잃었는데 거기도 때리고 피범벅이 돼서 무릎 꿇고 있고 그런데도 때리고 막 그런 동영상이 촬영돼서 좀 사회적 공분이 일었었죠. 국민의 공분을 산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범에게 내려지는 소년보호 처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판단 능력이 성인에 못 미치는 소년에게 성인과 동일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교육을 통한 개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소년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면서 관련 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소년범 처벌은 일반 성인 처벌하고 어떻게 좀 차이가 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이 제일 중한 애가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년 보호 처분. 10호 처분을 받았을 텐데요.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다는 거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은 그냥 부모님이나 외부 위원한테 위탁을 해서 정기적으로 면담을 하게 하는 거고요. 가장 큰 10호는 소년원에 2년 가는 거. 그다음에 뭐 9호는 6개월 가는 거. 8호는 1개월 가는 거. 그다음에 6, 7호는
시설에 들어가는 거고요. 4, 5호는 보호 관찰을 받는 거, 3호는 사회봉사라는 거, 또 2호는 수업을 듣는 거, 수학 명령을 받는 거, 8, 9, 10호는 이제 소년원에 가는 거죠. 소년원은 학교입니다. 타이틀이 학교예요. 그냥 나갈 수 없다는 거 빼고는 다 학교처럼 똑같이 수업을 받고요. 선생님이 있고 학생들도 교복을 입고요. 수업 일수도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졸업장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근데 교화에 좀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소년원이라는 곳. 소년 사건 하는 판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형사법만 있으면 아이들은 되게 초범이죠. 그리고 그러면 되게 집행유예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초범이니까. 그리고 또 좀 더 경미한 건 어른하고 똑같이 하면 벌금이 나가야 되는데 벌금은 그 부모가 내는 거지. 그치. 아이들이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소년 보호 처분을 하면 만약에 8호, 9호면 당장 소년원에 감금이 되는 거죠. 제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뭐 해서 찬성하는 그 소년 판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년원 같은 경우 연령에 따라서 좀 다른가요? 예. 뭐 15세, 16세, 17세. 소년은 19세 미만은 소년이라고 하거든요. 19세 법적으로. 미만이죠. 예. 19세부터는 이제 어른이 돼 버리는 거고요. 네. 이제 0세. 그다음에 중요한 나이가 10세. 그다음에 14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14세. 우리가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가지고 14세 미만은 형법상 무죄입니다. 예, 책임 능력이 없다고 해가지고 아무리 사람을 죽여도 형법상으로는 무죄거든요. 만 14세. 중학교. 예. 근데 소년법은 19세 미만을 다 커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14세부터 19세는 소년 보호 처분도 되고 형사 처벌도 됩니다. 형사 처벌. 네. 근데 이 중에 뭘 선택할 건지는 뭐 검사나 판사가 그때 사건을 보고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만약에 소년 보호 처분은 최대한이 소년원 2년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더 중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판단되면 이제 형사 처벌로 가는 거죠. 형사 처벌로 가면 아까 말했던 그 권군 사건의 경우에 형사 처벌로 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징역형이 나온 거죠. 이걸 이제 범죄 소년이라고 그러고요. 10세부터 14세가 있습니다. 여기는 촉법 소년이라고 합니다. 촉법 소년. 이거는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이라는 걸 줄임말로 하거든요. 이거 촉법 소년이라는 법적인 용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쪽은 형사 처벌은 안 되는 거고 무죄니까 소년 보호 처분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0세부터 10세 사이는 이제 범법 소년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아무런 처벌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나눠지고요. 그 촉법 소년에 관해서 특히 의견이 분분한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만 14세 이하의 아이가 알고 좀 악용한다던가. 말씀대로 굉장히 중한 살인죄를 저지른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예. 2019년에 12월 26일에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인데 같은 반 여학생을 불러내서 흉기로 몇 차례를 찔러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중인데 A양은 피해 어린이가 자신의 가족을 험담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저희 무죄죠. 형법상은 무죄죠. 일단은 기소할 수 없는 거죠. 네. 기소할 수 어떻게 해야 없고. 돼요? 그럼 이제 촉법 소년이니까 소년 보호 처분을 할 수 있죠. 아까 말했지만 소년원을 가려면 8, 9, 10호인데 그보다 경미한 보호 처분을 받아서 또 여러 가지 뭐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범법 소년의 경우에는 10세 미만은 아예 형사처벌도 안 받고 소년 보호 처분도 안 받거든요. 아무것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사건이 일어난다. 그런 경우에도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어른보다 더 잔인한 그런 뭐 중죄, 살인죄 같은 거를 저질러서 이제 연령을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좀 낮춰서 형사적 처벌이 가능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소년법을 폐지라는 이야기도 많았죠. 장 감독도 청소년 또 아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대부분의 국민 감정과 사실 좀 가까운 편이에요. 왜 이렇게 피해 당한 아이들만 고통받고 가해 아이들은 편하게 사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피해받은 애들이 전학 가거나 뭐 이렇게 되고 너무나 심각한 범죄들,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아주 잔인한 범죄들의 경우에 대해서 연령을 낮춰서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하자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피해자가 용서를 하고 안 하고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자 의사가도 최근에 이제 학폭 미투
학폭 미투라는 것도 되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학폭에 대한 인식이 변화된 거를 반영한 것 같고요.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폭로가 경계를 넘어서 번지고 있습니다. 학폭 미투가 확산하고 있는 건데요. 시간이 지나도 결코 잊을 수 없다는 게 피해자들의 증언입니다.